개정 취지부터 살펴보면 뭐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는 투자자, 증권회사, 뭐 매매 체결하는 주체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내가 제출한 주문이 어떻게, 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체결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가이드라인 만든다는 거죠.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증권사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증권사에서는 최선 집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그 세부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선 집행 의무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하나 법에서 막 정해준다기보다는 증권사에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주면 그에 맞춰서 너네가 어떤 식으로 그 프로세스 만들 건지 제대로 내부 기준 짜라. 그게 이제 법 가이드라인의 의무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주문 집행 체계를 구축을 하는데요. 유통시장이 두 개가 된 거니까 이때 통합 호가를 기준으로 해서 최선 집행 기준에 따라서 주문을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특정 시장, 뭐 KRX든 ATS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떤 특정 시장에 주문이 집중되도록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자로 하여금 이 시장이 좋아 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시 내용을 투자자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투자 집행을 할래. 뭐 예를 들면 나는 가장 가격이 싼 곳에 내 주문을 내줘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가장 빠르게 매매 체결이 이루어지는 시장에 내 주문을 내줘 라고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니네 맘대로 해. 나는 너네한테 맡길게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지시 내용이죠. 이 지시 내용을 3개월 동안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금감원에서 발표한 내용 살펴보면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게 모든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상장된 게 기본이 되겠죠. 상장 주권에 대한 주문을 제출할 때 적용이 되는 거고 채권 같은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 매수, 매도 주문 체결할 때 이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증권회사는 먼저 사전에 어떤 집행시장을 주문 배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있어요. 나는 이 시장에서 이 시간대에는 주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이제 사전에 명시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애프터마켓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시 30분부터 8시까지 주문이 가능해요. 우리 회사는 15시 30분부터 8시까지는 ATS에만 주문을 제출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이유를 명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KRX는 그 시장에 주문 집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의 주문이 집행될 때 그 세부 기준에 따라서 주문할 시장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이때 다만 특정 집행 시장에서 접속 매매가 불가능한 시간대에는 증권회사 운영 방침에 따라서 배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테이커 주문이라는 게 있고 메이커 주문이라는 게 있는데 테이커 주문은 내가 그냥 현재 존재하는 호가대로 바로 매도 매수 하겠다라는 걸 이제 보통은 테이커 주문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시장가대로 매수할 거야 라고 내가 매수 주문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증권회사가 제 주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배분을 하냐면 즉시 체결돼야 되는 주문이니까 총 비용 그리고 총 대가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을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수할 때 내야 되는 돈이 가장 저한테 유리한 곳, 가장 싼 곳, 전 매수 주문을 냈으니까 그곳으로 주문을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돼요. 메이커 주문은 호가가 없는데 내가 난 얼마에 살 거야 빈 호가를 그냥 제출하는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호가창이 막 이렇게 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한 주에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10만 원, 10만 500원, 10만 1,500원 이렇게 주문이 제출되어 있을 때 제가 10만 500원이 시장가예요. 그럼 10만 500원에 사겠다 10주를 라고 주문 제출하면 이거는 이제 테이커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싸게 살 거야 10만 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하면 이건 메이커 주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주문 두 개에 따라서 이제 프로세스가 다르게 돼요. 지금 최선 집행과 관련돼서 세부 기준의 내용에 따르면 우선은 제가 바로 매매 체결할 수 있도록 주문을 낼 때는 내가 총 비용,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사람 입장이면 지불해야 되는 돈이 가장 적은 시장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제가 파는 사람이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가장 큰 곳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이때 이제 제가 내야 되는 돈은 주식 가격에다가 수수료겠죠.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주식 가격 빼기 수수료겠죠. 제가 숨고에서 뭔가 계약을 체결하면 숨고를 이용했을 때 전문가한테 지출하는 비용하고 숨고에 지출하는 비용 더해서 제가 총 비용이 계산이 되잖아요. 반대로 숨고에 등록된 전문가라고 하면 숨고에서 저한테 이용하시는 분이 주는 돈에다가 빼기 수수료겠죠. 수수료 뺀 돈을 이제 제가 받겠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매수자니까 그러면 저는 주식 가격에다가 수수료를 얹어서 주식시장에 줘야 될 거고 제가 매도자로서 이제 파는 입장이면 나중에 받는 돈은 주식 가격에다가 거래 수수료를 뺀 금액이 되겠죠.
근데 이때 최선 집행 의무는 어떤 식이 되냐면 매도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주문, 매수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주문이 체결되는 시장에 주문을 던져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파는 사람 입장이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가장 큰 시장에 주문이 제출되도록 돼 있고, 사는 입장이다. 그러면 제가 내야 되는 돈이 가장 적은 시장에 제출하도록 돼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주문이 체결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증권회사의 의무는 내 고객에게 어느 시장이 제일 유리한가 이것만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메이커 주문이에요. 상대방이 이제 매도 매수와 관련된 호가창에서 바로 이제 주문 냈다고 해서 이렇게 체결될 수 없는 그런 가격대에 주문을 새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가격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니까 빈 공간에 내 주문 내달라라고 하는 주문인 거죠. 파는 입장이면 내가 이제 비싼 가격에다 올려서 내놓을 거고, 사는 입장이면 난 싸게 사고 싶으니까 아래쪽에다가 매수 주문을 내놓을 거잖아요. 이런 걸 메이커 주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어차피 이 사람은 당장 매매가 체결이 불가능하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가격을 이미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가격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받을지 얼마를 줄지를 기준으로 매매 시장을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입장에선 거래가 잘 체결될까? 라는 점이겠죠. 내가 던져놓은 주문에 얼마나 빠르게 주문 체결이 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매매 체결 가능성을 고려해서 주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기준이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내가 10만 원에 지금 주문을 제출하고 싶어요. 10만 원에 사는 주문 제출하고 싶은데 10만 500원이 시장가인 시장이 있을 거고 10만 1000원이 시장가인 시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비교하면 10만 500원인 시장에 주문 제출하겠죠. 근데 10만 500원인 시장은 유동성이 적어. 내가 제출한 주문이 뭐 10주라고 하면 전체 주문 제출 수량이 5개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시장에 제출했을 때는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제 주문에 5개는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유동성이 큰 시장에 주문을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증권사에서 매매 체결 가능성을 고려해서 배분하도록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내부 기준을 정해서 잘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최선 집행 의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외국에는 대체거래소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시장이 하나일 뿐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대체거래소가 여러 개가 있고요. 특히 유럽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MTF라고 해가지고 Multilateral Trading Facility라고 해서 MTF라는 곳이 있는데, 일본은 오사카에 대체거래소가 있어요. 도쿄에 이제 주식시장이 있고, 우리나라 ATS처럼 이제 좀 큰 대체거래소가 오사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에 있는 대체거래소가 굉장히 거래량이 적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제 최선 집행 의무라고 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복잡한 내용 때문이었는데, 증권회사들이 이 최선 집행 의무 준수하는 게 좀 어렵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무조건 도쿄에 제출하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쿄에 주문이 집중이 됐었대요. 사실 일본 요즘에 밸류업이니 뭐니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2, 3년 전에 최선 집행 의무와 관련된 기준을 좀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개선을 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오사카 대체거래소의 10% 이상의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엔 그거보다 훨씬 적었는데 그 거래량이 상당히 올라갔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일본도 대체거래소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체거래소가 나오게 되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대체거래소를 위해서는 이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인가 단계가 2단계예요. 예비인가가 있고 본인가가 있는데, 예비인가는 이미 받은 상태고 이제 본인가 신청을 연말에 한다고 해요. 그러면 시장이 이제 개설돼서 운영되는 건 내년 초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ATS라고 하는 그 넥스트레이드,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